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이혼남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경제관념을 심어주신 덕분에 알뜰하고 검소한 습관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를 만날 때 얼마나 저하고 그 부분이 맞는지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외모보다는 능력을, 본인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맞는지 알아보고 만나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만났어도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의 소개로 단아하면서 조신한 여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평범하면서도 노후 대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저와 얼마나 느낌이 잘 통하느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고집이 조금 센 편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주관이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전 그 점이 싫지 않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동갑이었고 어른들이 보기에 이세 걱정에 다소 나이가 걱정이라는 것 외엔 별다른 반대가 없었죠. 여친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박봉이긴 해도 그만한 직업이 없으니 전 만족스러웠습니다. 서둘러 날을 잡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이 친구가 넓은 평수를 원했습니다. 전 27평이면 괜찮을 것 같았는데 굳이 49평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값을 보태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의아했지만 다른 부분이 워낙 마음에 들어서 대출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는 각자 번 돈으로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전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전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은 점이 걱정이 되었죠. 아내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말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도 했고 전 아내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둘이 합쳐서 500만원 남짓의 수입이 있었으니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상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우연히 우편물이 날아온 것을 보고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주식 투자로 마이너스 통장빚을 5천만 원가량 가지고 있었는데 갱신하라고 은행에서 통지서가 온 것이었죠. 무슨 용도로 썼길래 이렇게 빚이 많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화를 내면서 남의 우편물을 왜 보냐고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실망은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일 하나로 아내는 짐을 챙겨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며칠로 데리러 갈 요량으로 며칠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에 뭔지 모를 응어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의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아내가 집을 비운 후 침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뭔가 손잡이가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뭔가 하고 꺼내보니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이 줄줄 나오는 거였습니다. 더스트백까지 고스란히 있는 한정판 제품으로 보였고 진품이라면 가방 서너 개가 몇천만 원은 훌쩍 넘는 가격이었죠. 아내와 얘기를 하면 또 싸움이 될까봐 일단은 꾹 참고 데리러 갔습니다. 퇴근하고 힘들었는지 처남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더군요. 매형도 한잔하라는 얘기에 저도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는 취기가 돌았는지 이런 남자였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면서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쪼잔하고 밴댕이 소걸딱지라는 둥. 처음엔 호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았다고 옹옹 우는 겁니다. 처남은 당황해서 누나가 취한 것 같은데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해서 저희는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 앉아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신혼인데 이러지 말자. 원하는 게 뭐냐? 직장에서 힘든 일이라도 있는 거냐?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었죠. 그런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빚도 자기가 갚을 거고 뭐가 문제냐고. 당신 돈에 10원 한 장 손 안 댈 거니까 염려 말라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아끼며 알뜰하게 살자고 달랬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서 일단은 집에 데리고 와서 재웠습니다.
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아예 사귀지도 않았을 거고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살림을 하는 것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곰팡이 핀 식재료가 가득했고 뭐든 쓸데없이 많이 사서 먹다 남기는 방식에 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죠. 처가에서는 어땠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결국 전 가사 도우미를 제 돈 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불러서 재택근무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생판남인 아주머니마저도 혀를 차면서 새댁이 많이 바쁜가 보다며 얼버무리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살다간 제가 혈압이 올라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전 아내와 밖에서 만나 말했어요. 사실 침대 밑에 있던 가방 내가 봤는데 모른 척 했었다. 그것 때문에 빚이 생긴 거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녀는 어이가 없다면서 돈 번 걸로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냐면서 목청을 돋우는 겁니다. 전 그때 결심했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구나. 이젠 안 되겠다 하는 절망을 했어요. 합의하에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했습니다. 처음엔 1~2달 있으면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한 번 없더군요. 결국 본가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고 각자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전 아내를 만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 분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집도 제가 해왔고 아내가 준비한 건 가정과 가구뿐이었습니다. 분할할 재산이 없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더 생각해보자고 일단 알겠다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내용 증명이 와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도 아닌 사채와 비슷한 대부업체에서 2억 5천만 원을 변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혼집으로 아내를 불러 일주일 내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얼굴에 내용 증명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충격적인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민해서 그랬다며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저와 부모님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생겼다고 하는데 그 아이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여자랑 결혼을 끌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20주나 된 아기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결국 다시 재결합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빚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내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전 힘든 시간을 겪었으니 정신을 차렸으리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만삭이 지나고 저희는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어찌나 귀여운지 지난 날은 다 잊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며 기뻐했죠. 출산 휴가를 3달 채운 뒤 아내는 복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대부업체 빚은 부모님이 갚아주셨지만 나머지 빚도 갚아야 했기에 저도 직장을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복직을 하니 아내의 근무지가 강원도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하니 저희는 그쪽으로 집을 옮겼어요. 살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원주의 주상복합 신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아내가 피곤하니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아기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겼고 전 근처 디자인 사무실에 취직이 돼서 샐러리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라 전 그런 줄만 알았는데 마침 제가 서류를 두고 온 게 있어서 집에 들렀더니 정선이라는 2글자가 번호판에 찍힌 택시가 서 있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 보고 있는데 집에서 아내가 나오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을 하고 그 택시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곤 급출발을 하길래 전 수상쩍은 행동이 불안해서 제 차로 미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소름이 끼쳐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택시가 달려 아내가 내린 곳은 강원도에 있는 유명한 카지노였거든요. 너무나 능숙하게 입장을 하는 것을 보고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1~2번 와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더군요. 왜 아내에게 그동안 빚이 있고 돈을 버는데도 왜 자꾸 그 빚이 불어나는지 이제야 그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이미 한번 너무 실망해서 이혼을 생각했던 터라 저는 도저히 계속해서 이 여자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증거와 사진 그리고 직원들의 녹취를 가지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처참했습니다. 제 인생뿐 아니라 아이의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는 짓을 한 아내가 너무 믿고 저주스럽더군요. 그런 엄마 밑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고 아이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이 아려와 힘들었습니다. 쉽게 이혼 안 해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끈질긴 여자였고 하지만 전 당연히 승소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혼인 파탄 사유는 아내에게 있었으니까요. 제 앞에서 정말 오만 꼴을 다 보이고 바닥까지 보인 아내는 빌고 빌었지만 친권과 양육권까지도 싹 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평범했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시궁창이 되었나 정말 속이 상하네요. 지나온 길이 암흑 같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위해 행복하게 살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장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디에 말할 것도 없고 속으로 삭히자니 너무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6개월째 신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이 6개월이지 결혼 1년 전부터는 같이 부모님 모르게 동거를 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함께 지냈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 항상 말도 별로 없고 회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던 아내였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서만큼은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고백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모자란 것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하면서부터 아내가 일을 그만두어 취미생활도 시작하면서 지내니 하루하루가 별탈 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아내가 잔뜩 긴장을 하며 굳은 얼굴로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굳은 얼굴 표정을 보니 분명 무슨 큰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편하게 말을 해보라고 하니 아내가 사실 1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번, 두 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자기와 아내의 관계를 제게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며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강제로 일을 치르기도 했다며 말하더군요. 10분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는 아무 말도 아내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보다는 이게 진짜인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이야기를 마친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닥만 보길래 저는 그냥 집에서 나와 아파트 화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피다가 그제서야 실감이 나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을 새벽 공기라 추웠을 텐데도 그땐 추운 줄도 모르고 1시간을 그렇게 울다가 집으로 올라와 잠들었습니다. 그날 오전에는 이런저런 온갖 생각들 때문에 업무를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있으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 회사에는 몸이 좋지 못하다고 핑계를 대어 반차를 쓰고 아내의 이야기를 더 듣기로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서로 마주 앉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로는 1년 전쯤 저와 결혼 소식을 전한다고 회사 부서에 청첩장을 돌리던 날 같은 여직원들과 저녁을 먹기로 해 퇴근 후에 다 같이 모여서 놀았다고 합니다. 저녁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시간이 늦어지니 대부분은 집으로 가고 몇몇만 남았는데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남성이 나오는 그런 주점에 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술도 많이 마셨겠다. 시간은 늦었고 호땡돔 한 명이랑 같이 밤을 보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도 미쳤는지 그렇게 나 몰래 외도를 한 게 설레이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다시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을 더 만났는데 그때 아내가 결혼 예정이라는 걸 그 호땡놈이 알게 되어 제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해 수시로 아내에게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금전 요구와 폭행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지친 아내는 제게 솔직히 말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손목이랑 어깨에 멍자국이 있었는데 집안일을 하며 넘어졌다고 둘러대던 아내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속이 안 좋다고 한 번씩 화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이나 걸리던 모습과 결혼 전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의 관계도 피하는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내가 까맣게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바보같이도 내게 말하기까지 많이 힘들어했을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저 몰래 다른 남자와 뒹구는 아내의 모습이 생각나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 상간남부터 어떻게 조져야 할지부터 생각해보고 아내는 이 다음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실로 찾아가 주차장 입출차 내역에서 상간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봤습니다. 결혼 3개월 전부터 들어와 살았으니 올 연초부터의 기록을 봤더니 세상에나 A4 용지로 5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오전과 오후 2번을 들어온 날도 있었고 아내가 심지어 그 상간남 차량을 등록까지 해두어서 제 집 드나들듯 다녀갔더군요. 입차한 시간에 주차장 CCTV까지 조회해서 그 상간남 얼굴이 찍히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곧바로 그 상간남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젊은 목소리의 남자가 받더군요. 누구누구의 남편인데 혹시 땡땡 맞냐니까 다짜고짜 바쁘다면서 문자로 하자더군요. 아내에게 이야기 다 듣고 연락하는 거니 피하지 말고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 녹음비부터 챙겨갔고요. 막상 만나보니 이 상간남도 멍청한 게 바로 미안하다면서 본인과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걸 바로 인정하더군요. 그 짓거리까지 한 걸 인정하는 것까지 모두 녹음을 했습니다.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하면 말도 안 나올 것 같고 주먹부터 날아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대로 서로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면서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대답을 유도하고 모조리 다 녹음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부터 싹 빼서 혹시나 여기에 그 상간남 DNA라도 남아있을까봐 비닐로 싸서 증거물로 제 차에 바로 옮겨 실었고요. 연차를 쓰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증거들을 보여주니 변호사님도 이건 확실한 거라 하셔서 주거 침입 및 상간 등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상간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 콩밥 먹인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방금 전까지도 취하해달라는 문자가 왔네요. 아내는 그날 이후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연락도 없더군요. 그러다 얼마 전에 문자가 와서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더 이상 상간남 문제로 시달릴 일도 없을 테고 저도 한동안 그놈 신세 조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아내는 제가 용서해주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 상간남도 상간남이지만은 아내도 시간이 갈수록 같이 얼굴을 마주보며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집에서 그놈과 뒹굴고 심지어 결혼식 전에 아내가 먼저 계약한 집에 먼저 들어가 살았는데 저도 아직 못 들어간 신혼집에서 그 짓을 했겠거니 생각하니 앞으로 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며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처가에 전화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결혼식 올린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전 저 사람도 용서하며 살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할 말이 있다고 잠깐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 놀라시지도 않더군요. 아내가 장인어른께 미리 말씀을 드린 건가 싶어서 처갓집으로 가서 물었더니 저보다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간남 놈이 돈도 요구하고 협박을 하니 저에게 말하기는 어려워 장인어른께 먼저 말씀을 드린 거더군요. 순간 저는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가관인 게 제가 막 따졌더니 제가 아내를 외롭게 해서 그런 거니 용서하고 잘 살라고 하시네요. 심지어 작정하고 바람난 것도 아니고 잠깐 일탈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여자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항상 처갓집에 가면 일부러 더 웃고 일손이 필요하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처갓집에서는 제가 호구처럼 보였나 봅니다. 당연히 와서 딸아이 데리고 갈 줄 알았나 본데 저도 외롭게 했다니 네가 잘했어야 한다니 이런 소리를 들으니 못 참겠어서
손에 쥐고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버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아내에게는 문자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혼자 있는 집에서 허탈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내는 결혼 전에 몇 번 실수인 건데 이번만 제가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가면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상간남 놈한테 이제껏 수모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너무 미워 죽겠어서 다신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난 건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 소송 저 소송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지만 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자입니다. 이혼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잘했다는 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저랑 아내는 제가 포항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습니다. 이혼했지만 편의상 아내라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고 아내는 통영 사람이었습니다. 전 뭐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기보단 요식업 준비 중이라 배우고자 위함이었고 2년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았던 아내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었고 집이 그렇게 여유있진 않았습니다. 맨날 부대끼며 일하고 얼굴 보다 보니 친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까지 갔습니다. 저는 뭐 키도 작고 뚱뚱하고 제 자신을 제가 잘 알았기에 그렇게 이쁜 여자는 아니었지만 절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남아서 계속 일을 했죠. 돌아와서 배워왔던 것을 바탕으로 요식업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도 잘 맞지 않아서 잘 볼 수가 없게 되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냥 여기 데려와서 일을 하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까 뭐 여러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터라 제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였기에 어찌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떨어져 있으니 저도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마음이 안 좋다고 하니 그러면 결혼하고 같이 살아라 해주셨죠. 그렇게 데려와서 결혼 준비했습니다. 진짜 돈 한 푼 없는 그 여자 그래도 사랑했기에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제가 감당한 게 아니네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결혼 준비 다 끝내고 결혼 한 달쯤 앞뒀을 때 가게 일하고 들어오는 길에 그 여자 어머니 장모님이었던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2,000을 해드렸다더군요. 뭔 일인가 싶어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니 갑자기 밥 먹다가 울었대요. 앞으로 여기 살면 어머니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요. 그거 보고 할머니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 예쁘고 사돈될 분한테 딸 뺏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해서 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너무 고마웠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까지 엄마 생각하고 아끼면서 그냥 통영에서 일하지 굳이 아르바이트를 포항에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통영에 아르바이트 자리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뭐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결혼하면 정말 잘해드리려 했습니다. 집이며 가게며 결혼이며 다 지켜주시는 것이니까요. 이제 결혼했으니 정말 효도해야지 생각했고 요새 말하는 대리 효도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거 바랄 정도로 정말 다 해줬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정말 되도 않은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10시 마치는 거 알면서 11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어디 갔다 왔냐고 트집 잡고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는데 적금 150 넣고 나면 택도 없다면서 꼬투리 잡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추석 때 저랑 싸웠다는 핑계로 통영으로 휙 가버렸어요. 저한테 카톡 하나 남기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다음날 추석인데 당연히 할머니는 같이 오는 줄 알고 음식 준비하시고 첫 명절이라 기대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진짜 뵐 낯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장모님 아파서 급하게 내려갔다고 둘러댔는데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명절 딱 끝나니 올라왔더군요. 진짜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성내니 원하는 바 이뤄서 그런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할 말 없었죠. 정말 열심히 잠 줄여가며 노력했는데 조금 대중성이 떨어지는 메뉴라 그런지 가게가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손해도 많이 보고 할머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꼭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 해보는 장사라 시행착오가 많았고 제가 부족했던 탓인지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죠. 일단 손해를 많이 본 터라 돈을 벌어야 했기에 타일 현장 데모도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배달 대행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활비 좀 줄이자고 하니 무조건 다 채워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지출이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줄이냐고요. 정말 몸이 부서지게 일했습니다. 딸도 태어난 상태고 또 임신해 있던 상태라 책임감이 강하기도 했고요. 너무하다는 생각은 했었죠. 정말 결혼 후에 10원 한 장 안 벌어 왔으면서 심지어 모아놓은 돈까지 다 친정해주고 내 돈으로 다 결혼했으면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에 같이 돈 벌어줄 순 없어도 위로해주고 좀 같이 이겨나가길 바랬는데 말이죠. 정말 섭섭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도 10월도 없어서 좋아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10월도 만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뻐하고 도와주고 혹시나 노인네들 시집살이 시킨다는 말 들을까봐 10분 거리에 사는데도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도 망설이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 힘들까봐 생필품 사실 때 같이 사서 주신다고 같이 장보러 가자고 하는 건데 그걸 임신한 며느리 짐꾼시키려고 한다던 진짜 최악의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제대로 걸리게 된 거죠. 제가 결혼 전에도 말했습니다. 집도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가게 얻어주신 돈은 꼭 갚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도 알겠다고 했고요. 돈 있을 때 전략하자 싶어서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무리해서 적금 든 거고 가게 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꺼내 쓰려고 했어요. 곧 할머니 팔순이기도 하고 돈으로 드리면 또 안 쓰고 모으고 있다가 저한테 줄 것 같아서 평소에 3발 전동 오토바이 사고 싶어 하셔서 그거 사드리려고요. 그래서 그 돈 좀 달라 하니 만기돼서 다시 적금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빼봤자 상관없으니까 지금 빼자 하니 자꾸 안 된다기에 돈이 필요할 때 써야지 뭐하러 모으냐고 썩내니 그제서야 돈 없다고 하더군요. 어디 갔냐고 하니 친정 도와줬대요. 아파트로 이사했다더군요. 얼추 2년 동안 3천만 원 되는 돈인데 참 진짜 황당해서 앞으로 돈 관리 제가 한다고 하니 뭐 궁시렁 대길래 소리 질렀어요. 넌 돈 관리가 아니라 그냥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진짜 땡볕에 개고생하고 집에 와서 또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일하는데 그런 거 생각이냐 해봤냐 하니 그러니까 가게 운영 잘하지 소리 지르기에 아 진짜 이 여자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싹 무시하고 지내기로 맘 먹었습니다. 애들 둘이나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요. 며칠 뒤에 할머니가 반찬 좀 가져다 준다고 집에 가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일하던 중이라 네 하고 어차피 애들 엄마 집에 있으니 신경 끄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내리니 문 앞에 반찬통이 있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들어가서 할머니 안 왔냐고 하니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반찬통 밖에 있냐 하니 아 잔다고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대요. 말이 됩니까?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하니 몇 번이나 누르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 뭐 목욕탕에나 간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비밀번호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냥 들어가시지 하니 그럼 요새 며느리들은 싫어한다 하셨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넌 도저히 안 되겠다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아프실까봐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뭔 소리냐고 그럼 애들은 어쩌고 자기한테 줄 위자료는 있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모르겠고 합의 이혼 안 하면 이혼 소송이라도 할 생각이다. 너 여태 한 행동들은 이혼 사유 충분하고 어차피 다 내 돈으로 결혼한 거고
너 만나서 까먹었으면 까먹었지. 번 돈도 없고 모은 돈마저 털어갔으니 그 돈까지 받아내기 전에 그냥 그거 위자료로 생각하고 조용히 도장 찍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각성 느꼈는지 미안하다고,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한다기에 필요 없고 애들 키울 능력 안 되니까 애들은 내가 키울 거라니 절대 안 된다고 하기에 그냥 소송하자 하고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 가서 말씀드렸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니 강아지가 고생 많았는데 그것도 몰랐다며 안아주셨습니다. 이혼해도 괜찮냐고 하니 네가 힘들면 그렇게 해야지. 네가 행복한 게 할머니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며느리라고 눈치 보셨을 거 생각하니 정말 마음도 아프고 이제라도 잘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뭐 줘야 할 위자료도 없다더군요. 3천만 원 가져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애들은 할머니가 통혼시키는데 너무 죄송스럽지만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얼른 정말 좋은 사람 만나 걱정도 덜어드리고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걱정이 많네요. 그 여자는 뭐 후회한다느니 애들도 보고 싶고 당신도 보고 싶다느니 밤만 되면 술을 먹는 건지 감성에 젖어 연락 오는데 애들 엉망이나니 차단은 못하지만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겹게 해주기만 했고 이해만 했네요. 장모님이었던 그분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집에 오면 반갑긴 하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라고 혼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얼마나 부자라 생각했는지 몰라도 딸이 주는 큰돈 넙죽넙죽 받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이요. 참 너무했어요. 이제 둘이 손 잡고 잘 살길 바랍니다. 뭐 얼마나 잘 살지 모르겠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한 여자입니다. 사람 착하고 순하고 번듯한 대기업 다니면서 연애 기간 동안 속 썩인 적 없던 사람이라 그것만 보고 결정했어요. 물론 시댁이 형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았었고 그걸로 항상 저에게 미안했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 시골에 땅 조금 있고 건물도 몇 채 있으시거든요. 매달 연금 받으시는 거 있고 두 분 여행 다니시며 여유롭게 지내십니다. 남편이 예단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해놓은 게 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해줄 수 없으니 바라지도 않겠다고 하셨을 때 요즘 서로 주고받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가볍게 생각했고 그러기로 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급여 통장과 지금까지 돈을 모은 통장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통장을 받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한창 준비하느라 바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대하고 찾아간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가 점점 힘들다고 본인 불러주는 것도 이제 별로 없다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시대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결혼 후에도 보내드렸으면 했고 저도 그러기로 합의한 상태였는데 용돈을 올려달라고 이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은 집안의 막내입니다. 첫째 큰아주버님은 예전에 이혼하셔가지고 중학생 아들 1명, 초등학생 딸 1명, 자녀들이랑 살고 계시고 둘째 시누이는 2년 전쯤 부잣집으로 시집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 얘기를 이제 막 결혼하는 막내 아들에게 왜? 그것도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제 앞에서 저희만 불러다가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대놓고 여쭈어봤어요. 지금 매달 남편이 용돈을 드리지 않느냐. 그게 부족하니 지금 더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냐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손살을 치시며 꼭 집어 그런 건 아니라고.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저 본인 상황이 답답해서 얘기한 거였다며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나와 저를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남편이 이런 상황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형이랑 누나한테 연락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신혼여행에서 다녀와서 첫 시댁에 방문하는 날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실 줄 알았는데 큰아주버님과 조카들 그리고 시누이까지 계시더라고요. 시댁에 다 모여 계시는 건 처음이었기에 조금 당황했지만 사온 선물들 드리며 인사드렸습니다. 차마 조카들 선물을 생각하지 못했어서 용돈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물 개수를 딱 보더니 큰아주버님이 대기업 다니는 새 식구 드리면 뭐하냐고 식구가 몇인 줄도 모른다고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애들 취향이 더 까다로운 거라고 용돈 주려고 했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시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얼마 줄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조카들한테 5만 원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조카들은 용돈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어른인 큰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두 분이서 궁시렁궁시렁 대기업 다니는 부부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조카도 둘밖에 없는데 고작 용돈이 저게 뭐냐며 다 들리게 떠들어대시더군요. 그냥 모르는 척했고 시어머니는 안 들리시는 건지 척을 하시는 건지 주방에서 반찬들을 가져 내오시며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저녁 먹는 내내 막내 아들 공부시키느라 본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모른다며 본인이 이렇게 살게 된 데는 제 남편 탓도 있는 거라고 하시며 푸념을 시작하셨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술을 한두 잔 드시기 시작하니까 조카들은 먼저 자기네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신우와 아주버님 둘이 쿵짝이 맞아서 시어머니께서 막내 아들밖에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서러웠다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도돌림표 노래입니다. 끝나질 않아요. 술은 계속 들어가고 얘긴 끝나질 않더군요. 시간도 늦어가는데 신우의 남편분은 연락 한 통 없고 사실 저녁 먹다 보면 데리러 오겠지. 그때쯤 우리도 가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9시가 다 되도록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출근을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도 그깟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떤다고 유난이라고 하시는 거 못 들은 척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가 쫙 빨린 채로 진짜 기분 나쁜 걸 남편한테 말할 힘조차도 없었고 남편 또한 너무 피곤해 보이더군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신 적은 없고 조카들까지 무조건 데리고 와서 앉아 계시는데 행여 빈손으로 들어가면 대놓고 뭐라고 하시고 조카들 용돈까지 안 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과일 사가면 이걸로 퉁치려고 하냐고 투덜 각자 집에 각각 선물을 원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안 들리는 척하고 주방에서 나오시질 않아요. 점점 스트레스 받아가고 남편이랑 상의 끝에 시댁에 방문하는 걸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화로 괴롭히더군요. 큰 아주버님은 술만 드시면 남편한테 초저녁이고 늦은 밤이고 새벽이고 다음날 출근하던가 말던가 본인이 전화하고 싶을 때 하셔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누구 때문에 공부하고 대기업 들어갔는데 결혼했다고 발길을 싹 끊고 아주 재수가 없어졌다고.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저에게는 전화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예 가족들 연락을 다 무음 처리해버렸죠. 그러다 사단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셔서 팔에 금이 갔고 당분간 일을 아예 못하시게 된 거죠.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했었나 본데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서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시누이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둘 다 큰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벌면 뭐하냐고. 엄마가 아파트 들어놓았는데 찾아와 보지도 않고 용돈 한 번 보내질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진짜 창피하고 그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죠. 퇴근해서 들어오는 남편에게 쏘아 붙이며 따졌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 앞 시누이가 찾아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나 부끄러워서 살겠냐고, 창피해서 죽겠다고 짜증을 막 부렸죠. 며칠 뒤 주말에 시어머니 댁에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 아닌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신우이는 출가 외인이다. 시집가서 가정주부인데다 돈 없다. 큰 아버님은 이혼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벅차다.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버는 니들이 도와줘라 였습니다.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저희를 쳐다보며 말씀하시는데 너무 당당해서 그게 정말 옳은 일이고 정답인 것만 같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드러누워 나오지도 않으시고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됐는데 참 진짜 뭐 이리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 계속 있어봐야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얼굴 보고 있어봐야 속만 터지지 싶어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땅을 치며 울대요. 이런 꼴 보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막내 아들 키웠냐고. 처가 잘 살면 뭐하냐고. 이럴 때 도움 하나 안 주는데 헛고생했다고. 기가 차더군요. 진짜 무슨 피해를 얼마나 받길래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냥 더는 힘들다.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매달 용돈 보내드리며 야근 핑계, 출장 핑계, 그렇게 탄탄한 대기업 그 핑계거리 저도 이용해서 시댁에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두세 달? 진짜 두세 달 지났나 봐요. 갑자기 신우이가 남편한테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인가. 남편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우이 이혼했답니다. 이혼해서 시댁에 와서 지내고 있대요. 이제 사람이 둘이니 용돈도 2배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저도 부들부들 절대 못 보낸다고 연락 끊어버렸더니 남편 회사에는 가지도 못하고 제 회사 앞에 와서 저 만날 때까지 죽치고 기다리다가 난리 치는 겁니다. 돈 달라고. 누가 보면 제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인 것처럼 생떼를 쓰는데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왔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시어머니 큰아주버님 다 달려오시고 남편은 저딴 여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경찰은 난감해하고 신우이는 경찰서에서도 욕하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개차반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진짜 살다 경찰서에도 와보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도 효과는 좋았습니다. 회사 앞에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무섭긴 했나봐요. 대신 또다시 전화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큰아주버님과 함께 쌍으로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매일 술을 먹고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다음날 출근을 하던가 말던가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이번엔 무음도 차단도 소용없었어요.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공중전화로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빌리시나 모르는 번호로도 전화가 오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지만 진짜 무너져가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술도 좋아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 사람인데 점점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하고 이런 시궁창에 끌고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자기 버리지 말라고 울기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배한다고 했는데 점점 더 많은 걸 바라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다고 다 끊어버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의 친정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바로 옆에서 비교가 크게 되니까 그로 인한 자괴감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괜찮은지, 정말 다 끊어버리고 살 수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제발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전셋집이 있는 그 빌라를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이 구입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댁 주소까지 알고 구입하신 건 아니고 그 지역이 재개발될 수도 있다고 해서 투자하신다 생각하고 구입하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께 그 빌라 서류를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당황하시더군요. 서류를 뒤적거리면서 대충 상황을 말씀드렸고 아버지와 남편은 주방으로 가서 술 한잔 하시고 엄마와 저는 서류를 살펴봤어요. 다행히 계약 만료가 딱 6개월 남았더라고요.
전세금을 확인하고 대충 플랜을 짰습니다. 일단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해야 해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빌라 물건 전남에서 처리해주는 부동산으로 연락드렸어요.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연장 불가능하다는 통보 부탁드린다고요. 부동산에서는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세입자 쪽에서 전화를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마 금방 전화할 것 같다고 알고 계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세입자 좀 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받았습니다. 역시나 신우이가 집주인이면 다냐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흥분한 탓인지 제 목소리도 못 알아듣더군요.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냐. 요즘 뉴스도 안 보냐고. 이러는 거 불법이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내용으로 빡빡 우기는데 정말 가소롭더군요. 신우이 혼자 한참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큰아주버님이 전화를 뺏어들고 우리가 안 뺀다고 하면 집주인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우린 못 나간다고. 어디서 돈 몇 푼 있다고 유세 떨고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참 저희한테 하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욱해서 소리 지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정리도 안 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 시끄럽던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아무 말이 안 들리더군요. 당황을 한 건지 할 말이 없는 건지 수다쟁이 두 분이 잠시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신우이가 이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또 내시더군요. 차근차근 설명 들었습니다. 계약기간 6개월 남았고 저희는 계약 연장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사 준비하시라고. 세입자 구할 거고 안 구해지시면 저희 부모님이 실거주할 거라고. 무조건 이사 나가셔야 할 거니까 억울하시면 그 좋아하시는 법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 전화기 너머로 욕설이 난무했지만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던가 말던가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전화 안 와서 좋대요. 대신 저희 엄마 전화가 난리가 났어요. 전셋집이 아무래도 귀하기도 하고 빨리 세입자 구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싸게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다 신우이 큰 아주버님 연락까지 저희 엄마한테 남편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한답니다.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아빠가 대신 전화 딱 받아서 거부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문자로 연락하더래요. 아, 정말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남편은 오늘도 저희 아빠랑 낚시 갔어요. 이 모든 난리통을 저희 엄마랑 저에게 넘겨놓고 갔어요. 주말마다 저렇게 놀러 다닙니다. 그래도 혼자 술 먹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보기 좋아서 뭔가 항상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한결 편해 보여서 그것만으로도 차라리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튼 저의 시댁 쪽이는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너무 사람들이 염치가 없고 지긋지긋하게 굴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네요. 추가로 크게 한 방 먹이고 정신 차리게 되며 후기 남기도록 하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